이 경제 주체들은 동태적이거든요. 대표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경제 위기가 올 거다 하면 투자를 위축시킨다든가 뭐 공격적 투자를 안 한다든가 이런 뭔가 동태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 위기 상황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그렇죠. 치죠. 정부든 기업이든 가게든 그 동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정도로 크게 위축될 거라고 전망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영향을 가져왔다라고 또 평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상향 조정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경제 위기를 더군다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업에 계시는 시니어 레벨 전문가분들이 이미 1997, 8년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으로 우리 복구하고 대응할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IMF도 우리나라를 평가를 했을 때 전망치를 그렇게 크게 하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을 수 있겠다.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책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대목도 그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망치는 내놨지만 네. 이건 이제 현재 상황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렇죠. 노멀한 어떤 네. 기준을 내놓은 거고 네. 이제 주체, 각 경제의 주체들,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네. 이런 주체들에서는 저것을 바탕으로 저 안 좋은 데이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노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저걸 그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기보다는 저런 전망치에서 과연 이 경제 주체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데이터들로는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서 잠깐 요것만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제 커리어상으로는 경제 전망, 경제 분석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경제 연구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께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세요. 경제 전망 맨날 틀리잖아. 그거 왜 그거 봐? 라고 하시죠. 마치 비슷하지만 기상청의 일기예보 다 틀리잖아. 그거 뭐더러 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전망의 기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수정 전망된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정부나 IMF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그 전제가 바뀌기 때문에 수정된다, 조정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틀렸다라고 보는 것은 또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주신 질문, 그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나? 어쨌든 실물 경제 충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실물위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물위기라 한다면 실물 경제 지표를 들여다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물 경제 지표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 지표에는 실업률이라는 지표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취업자 증감이에요. 취업자 증감. 취업자가 작년보다 늘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뭐 20만 명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그 경향, 이게 얼마나 충격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실업자입니다.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양산될까? 이것들은 우리 실물 경제 충격을 많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용 충격은 당연히 소비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소매 판매액과 관련된 지표, 당연히 소매 판매액도 조정은 되는데 그 속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급증하는 경향성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메르스 때도 그랬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수출 지표입니다. 그러면 4월 말쯤에 그 수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수출, 물론 10일간의 수출액에 대한 지표도 나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계절성도 있고 변동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월간 수출액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월간 수출액, 월 말에 나오는 월간 수출액 지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말 그대로 중요한 GDP 실적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실적치, 1분기 GDP 실적치가 발표될 거 아니야,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이제 1분기가 지나고 28일 만에 보통 발표됩니다. 분기가 지나면 그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4월 달 말쯤에 약 28일이 지나면 속보치가 발표되고, 그로부터 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있다가 확정치가 발표가 돼요. 그 확정치가 발표될 때쯤이면 또 2분기 속보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 분기별 GDP 실적치.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코스피라는 지수는 단 한 번도 경제 성장률과 동떨어져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업의 총 부가가치의 합이 어쩌면 주가라고 본다면 그걸 모두 산업별로 모든 걸 다 합하면 그게 GDP가 되니까 이게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심리지표라고 볼 수 주가는 심리지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심리지표가 계속 과대평가됐다가 과소평가됐다가 조정되어가는 작업이 있을 텐데 균형점을 이룰 텐데 그 균형점은 바로 경제성장률이라는 거죠. 결국 너무 과대평가됐다, 과소평가됐다, 왔다 갔다 하면서 큰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에 이렇게 균형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기업들의 위기는 도산입니다. 도산은 언제 일어나느냐? 빚을 갚지 못할 때 나옵니다. 그렇죠. 빚을 갚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 매출액이 안 나올 때는 그때는 도산인 거예요. 근데 도산이 처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자금은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이 되겠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메꿔야 되는데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지면서 강등돼요. 계속 떨어지면서 채권을 발행해도 이게 누군가 매입을 안 해줘요. 물론 국가가 매입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언젠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용등급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걸 매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다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어음이나 그냥 대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도산 위기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추이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 정말 회사채 만기가 도래됐을 때 빚을 갚을 여지가 있는가를 보는 재무제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 차트를 보지 마시고요. 주식 차트와 함께 재무제표를 같이 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빚을 상환하는 능력이 있을까? 위기 상황에 버틸 능력이 있을까를 같이 맞물려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그 WDB에 해당하는 그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거라고 이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 시점은 이제 2분기, 네. 뭐 5, 6월 정도에 이제 선진국들의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네.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후폭풍으로 일어날 수 있다. 네. 이 말씀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네.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주셨는데 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워낙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괜찮아. 네. 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버텨야 되니까 네. 뭐 자영업자든 뭐 사업가들이 중소기업가들이든 네. 집 팔아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업도 도산하지만 가게도 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 그 빚을 못 갚을 때 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자산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경제 충격, 금융 부실이 아니라 실물 경제 충격이고 봉쇄고 사회적 격리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부동산 그 공인중개 사무소가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놓기는 하지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위기 상황에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아서 급하게 팔기 위한 사람들이 뭐 할까요? 가격을 할인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10% 정도 깎아서 내놓습니다. 그런 걸 금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매가 발생하면서 조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경제 위기가 올 때는 나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산업연구원도 이 전망치를 그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었지만 지금 이런 경제 충격에는 특히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코로나19 이후를 그려보자 이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바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는 2021년 이후. 그렇죠. 2020년이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을 때라고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종식이 되면 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옵니다. 부동산의 입장에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산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적극적으로 집을 사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식처럼 다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제가 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때 2월 말에 동결을 하고 3월에 급하게 조정했죠. 그때 금리를 동결했을 때 제가 굉장히 어떤 인터뷰 중에 좀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 그랬냐면 총재께서 그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직 실물 경제 충격이 난 그 지표가 없다.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봐야만 하나요? 경제 전문가께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솔직히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국에 부동산 때문에 금리 동결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경제대통령인 한국은행 총재에 의존해서 가는 건데 그런 의사결정이 맞는 건가 하는 굉장한 속상함에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선진국들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든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준금리죠. 소위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죠. 그리고 외환도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한미 간 통화 수합을 체결해서 600억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외환 마이너스 통장. 언제든지 외환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원화든 외환이든 적극적으로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또 구체적인 건 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바젤3 규약도 조정합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게 공급할 수 있게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못 봤던 통화 정책들이 다 발휘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통화 정책이 시중에 이런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부동산 가치의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주식시장하고 마찬가지로 더블 딥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더 강합니다. 더더군다나 실물 경제의 회복은 더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의 회복과 실물 경제의 회복은 다른 얘기입니다. 실물 경제는 그냥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위기를 모면한 수준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이 성장률은 크게 반등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과 다른 경제인데 근데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실업률이나 취업자 증감 이런 지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제 주체 중에 정부는 경제 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기존에 강구했던 부동산 규제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 주체들은 동태적으로 움직인다고요. 지금 이 시국에 부동산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적자 재정을 끌어왔기 때문에 2021년, 2020년 말부터는 어떤 정책이냐면 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진 못해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가져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동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도 발휘되지 못하고 시중에 공급됐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매수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도 급반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식 차트에서 바닥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말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디에서? 실물 경제 지표에서 바닥인지를 확인하자. 코로나19의 감염 정도를 보고 바닥인지를 확인하자. 주식 차트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차트만 보면 지금 이미 회복기죠. 그렇죠. 그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래가 이제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살 네. 사람들이 이제 네. 자꾸 뒤로 미루는 거고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 네. 근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소위. 그렇죠.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IMF에서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어떤 특정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가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성장률의 반등과 경제 구조의 반등은 또 다른 얘기니까 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물가에 있습니다. 그 물가를 잠깐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물가 하면 국제 유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커머디티 프라이스를 보시면 이 브렌트 유가 있죠. 이렇게 국제 유가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요.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분야의 여러 원자재 그리고 여러 금속 광물, 금속과 관련된 또 원자재 그리고 이 농식품 관련된 원자재 예를 들면은 옥수수, 콩 이런 것들도 다 원자재입니다. 그죠? 빵을 만드는 원자재잖아요. 그 원자재 이런 원자재들의 가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는 60% 뭐 작게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기서 강조한 것이 바로 오일 가격입니다. 국제 유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MF에서 뭘 강조했냐면 중국의 오일 스탁을 말합니다. 근데 평년 같으면 이게 18, 19년이 평년이죠. 이 차이나 이어, 뉴 이어라는 표현이에요. NY는 뉴 이어인데 차이나 뉴 이어, 그러니까 설날인 거죠. 우리나라랑 똑같죠. 이 설날을 기점으로 2018, 19년에는 평년에는 이 오일 스탁이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일을 비축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일을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이동이 제한되고 운송수단이 멈춰졌으니까 오일 스탁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2020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 중국을 가지고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그 컨제션, 이 교통 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평년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거. 평년이면 그 뉴 이어, 그러니까 설날 후에 이렇게 교통 혼잡, 체증이 늘어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늘 그래왔다. 근데 2020년에는 어떠냐? 그것보다 훨씬 레벨 다운된 수준으로 움직인다. 그럼 평년보다 결국은 이 운송수단의 활용 혹은 자가용의 운용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동차 수요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오일 수요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국제 유가가 한참 레벨 다운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브렌트유의 가격을 전망했을 때 20년에 저점을 찍지만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미진해서 보시는 것처럼 22년까지 미진하기 때문에 전고점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유가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유가로 설명을 했지만 다른 원자재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원자재가 수요가 미진해지기 때문에 수요발 가격 하락이 야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MF는 물가 상승률도 전망을 할 거 아니야. 각 국별 물가 상승률.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다. 이 보여드리면 한국 물가 상승률은 2019년에도 0.4%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중후반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저도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뭐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그래도 2020년에는 1.0%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1.0%라는 숫자는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수요가 부진해짐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IMF는 2020년 물가 상승률을 0.3%로 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0.4%예요. 자, 이 0%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이 12개월 동안 연간 상승률이 0.3%라는 얘기는 어떤 달은 마이너스, 어떤 달은 플러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물가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망은 지금으로선 매우
낙관적인 전제하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조금 더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되면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왜 삽니까? 그죠? 내일 사지. 그럼 내일 됐는데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안 산단 말이죠.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거나 미진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심리가 위축돼서 수요가 부진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진작이 더디어지고 소비 진작이 더디어지니까 당연히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가 위축되니까 경제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논리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핵심 문제는 코로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모든 수치가 달라지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전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이제까지 더블딥 시나리오 저자인 김광석 저자와 함께 그 IMF에서 그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뭔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